여러 가지 곡식, 그 쌀도 여러 가지 종자가 다르다는 것도 저도 와서 너무 많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 아이들도 뭐 팥이나 뭐 다른 곡류에 대해서도 많이 만져보고 볼 수도 있고 또 체험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밥이 더 소중해졌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의 금철영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근간은 농업에 달려있다는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적으로는 식량 수급의 위기가 떠오르면서 새삼 국내 농업도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우리나라도 매년 1,700만 톤에서 1,800만 톤 사이의 곡물을 수입해야 할 정도로 해외 식량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쌀 소비보다 생산량이 더 많아서 쌀값이 떨어지면서 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죠. 농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국가적인 과제, 그리고 농가 소득을 보존하면서 우리 농업의 근간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 농업과 또 많은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종자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종자연구 권위자이신 충남대 명예교수, 그리고 친인간농업연구소의 임용표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김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용인농업기술센터 최명옥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쭉 그 농업인들 상대로 교육도 많이 하시고 또 농업인들한테 현장에서 그 느끼는 그런 애환들 많이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교육 내용 좀 어떤 것이었고 또 어떤 문제점들, 농업인들이 제기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농업인 교육은 1969년도부터 시작된 교육으로서요. 그 각 지자체별로 이제 개성 있게 특색 있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용인 같은 경우는 이제 도농복합시에 맞게 농업인과 귀농인, 도시민에 맞는 그 다양한 과정, 12개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요즘에 농업인들의 그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면 쌀 소비 축소로 인해서 그 쌀값이 하락을 한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국제 정세로 인해서 그 농자재 값이 급등을 하거나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외국인 노동력 수입이 이제 원활하지 못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부 농가에서는 외국인 노동력을 쓰던 것을 이제 부부 영농 중심으로 축소하는 이런 사례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최 소장님께서 이제 농가가 직접 맞닥뜨린 그런 문제점들, 그런 애환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농가의 개별적인 문제도 심각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농지도 최대 뭐 250만 헥타르까지 유지됐던 농지들이 지금 현재 150만 헥타르 정도로 떨어진 상태고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좀 농업의 입지 그리고 최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의 입지도 조금 줄어들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추세를. 예, 지금 정책적으로 너무 이제 반도체랄지 뭐 제조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농업에 대해서는 좀 다소 소홀하게 대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 한 10년 전부터 그런 이제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선진국들은 농업 발전이 없이 그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캐치, 그건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도 그런 말씀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요즘 들어가지고 그 미국, 중국 무역 갈등에 의해서 보호무역주의가 되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라고 하는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 조달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지금 두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농업의 어떤 문제점들이 좀 떠오르고 있고 좀 구조적인 현안들도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3%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책 당국자들의 좀 관심이 좀 시간이 갈수록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우리나라 농업이 실제로 이제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이 대내외적으로 많죠. 근데 이제 제일 큰 거는 우선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충분한 우리의 농산물이 외국의 싼 가격에 의해서 지배되는 상황이 되어 왔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기후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코비드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이 감염병, 그리고 특히 이제 축산 같은 경우에는 아시지만 그 AI나 여러 가지 조류 독감 같은 이런 문제들이 나와서 농민들을 우리나라 이 농업 현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미 말씀을 뭐 김 교수님도 다 하셨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걸 어떻게 잘 연결해서 미래의 농업을 대비해야 될 것이냐.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많은 우리의 농업인들이 소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전략을 이제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농업의 문제, 어떻게 보면 농업인 개인적 차원의 문제, 또 지역적 차원의 문제, 국가적 차원의 문제 이렇게 좀 분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농업인들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본다면 일단 농가 소득이 어느 정도 보전이 돼야 농업인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 농업의 근간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그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농가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에 비해서 약 63%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이제 농가 소득은 이제 농업 소득과 농업 외 소득으로 구성이 되는데, 농업 소득은 농사를 지어서 이제 얻는 수입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농업 소득이 안정이 되고 증가가 되려고 하면은 가격이 안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농민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게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다, 또 폭락한다, 폭등한다 하는 그런 문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농가 소득이 계속 불안정해지는 거죠. 어느 해에는 뭐 농가 소득이 늘었다가 또 줄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지 뭐 일반 도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소득이 늘었다가 떨어질 때는 굉장히 고통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농가 소득이라고 하는 게 항상 불안정하다. 올랐다가 줄어들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이제 지금 추세로 계속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좀 늘었다가 2019년도에 또 떨어졌다가 또 20년 뒤에 좀 늘었다가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라서 농가 소득도 불안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농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 소장님, 지금 그 김 교수님께서도 농가 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이 한 65% 정도에 미칠 정도로 매우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인 지역 굉장히 오랫동안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용인 지역의 그 농업 인구의 어떤 현황, 그리고 용인이 처해 있는 어떤 농업의 문제, 어떻게 보면 그 용인 지역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문제를 좀 대변하는 것도 있어 보일 법한데요. 네. 지금 농촌이 소멸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농촌 소멸의 문제는 이제 영농 후계자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귀농 정책을 써서 일시적으로 이제 귀농 인구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농업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1995년도에 용인이 시승격이 됐는데 그 당시에 용인의 그 농업 인구가 전체 시민의 10% 정도였거든요. 근데 현재는 1.7%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10%대에서 1%대로 떨어졌다. 예,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사이에 도시 인구는 5배가 증가를 했지만 농업 인구는 이제 46%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도시 인구의 상대적 증가보다 예. 농업 인구의 상대적 감소 폭이 훨씬 컸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예.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자, 농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이 관심을 높이고 농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경기도 수원의 국립농업박물관이 최근 개관했는데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조선 중흥의 꿈을 담아 정조가 세운 화성. 그 화성을 품은 수원은 조선이 자랑하는 농업 혁신 도시였습니다. 정조는 수원에 대규모 저수지를 만들고 국영 농장도 조성합니다. 온 나라가 흉년이었어도 수원만은 풍년이었습니다. 해방 후 수원에는 농촌진흥청이 설립돼 농업 혁신 도시의 맥을 잇습니다. 그 농촌진흥청이 있던 자리는 이제 국립농업박물관으로 변모했습니다. 국립농업박물관이 들어선 경기도 수원시 건성구 일대는 조선시대 개혁군주인 정조대왕이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충만지라는 대형 저수지를 축조한 곳이고, 근현대 우리나라 농업을 이끌었던 농촌진흥청이 자리한 곳으로 우리나라 농업 역사에 있어서 이 일대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국립농업박물관. 지난해 12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재래식부터 최첨단 농기구까지 40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전국에 단 4대밖에 없는 양부 일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절기가 적혀져 있는 해시계는 우리나라에 몇 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저희 전시실에서 보실 수 있는 앙부일구인데요. 여기 안에 보시면은 시계뿐만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늠해서 추측해서 이제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굵은 통나무 두 짝으로 이뤄진 매통은 곡물의 껍질을 벗기는 도구인데요. 위쪽의 구멍에 벼를 흘려 넣고 돌리면 껍질이 살살 벗겨져서 나옵니다. 이제 다 기계가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안쪽에 홈이 있어서요. 맷돌하고 동일하게 껍질을 깔 수 있는 도구예요. 그런데 매통은 실은 흔히 보기 이제 어려운 것이라서 매통은 네. 양손으로 잡으시고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돌리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아주 시골에 나가야 볼 수 있는 정미소도 보입니다. 종자의 오늘날도 조망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통일벼 종자가 개발돼 보릿고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좋은 국산 종자는 농업의 판도를 바꿔놓습니다. 이제 이 종자 코너에서는 씨앗을 잘 보관했다가 이제 우리가 잘 키울 수 있는 씨앗을 만드는 곳인데요. 우리 기후가 변화하면서 종자들도 계속적으로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개량해서 조금 더 쌀알이 병충해에 강하고 그리고 조금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진 이 정부 보급종들이 이제 여기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밀가루를 대신할 수 있는 쌀 종자도 개발됐습니다. 요거는 조금 특이한 쌀이에요. 쌀 껍질을 보통 까면 쌀알이 나오죠. 그런데 이 바로미2는요, 쌀 껍질을 까면 가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밀가루보다 실은 쌀이 더 소화도 잘 되고 몸에도 좋은데요. 바로 가루가 되는 쌀이어서 빵이나 혹은 국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분질미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곡식 그 쌀도 여러 가지 종자가 다르다는 것도 저도 와서 너무 많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 아이들도 뭐 팥이나 뭐 다른 곡류에 대해서도 많이 만져보고 볼 수도 있고 또 체험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도 알게 됐어요. 어땠어요? 이제 밥이 더 소중해졌어요. 종자 육종 산업에 더 많은 투자와 연구가 이뤄져 세계적인 종자가 나오는 것도 농업 강국의 필수 조건입니다. 저 소장님, 지금 조금 전 영상에서도 종자 얘기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국내 종자의 개발, 그러면 로열티 같은 것들 받으면서 해외 수출도 할 수 있고 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에 처한 농가가 좀 돌파구를 좀 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종자라는 거는 결국은 그 규모로 보면 아주 작지만 이것이 나중에 생산물이 됐을 때 나타나는 프로덕트는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추 같은 경우 한 종자 하나래 예전엔 한 5원, 요새는 좀 비싸지면 20원, 30원 하는데 요걸 심어가지고 농산물 가격을 보면 배추가 되면 뭐 농가에서는 적어도 뭐 1,000원 전후, 그러다가 더 나가게 되면
이제 이제 시장에 나가면은 뭐 3,000원까지 가고요. 그리고 이게 김치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게 5,000원 이상 넘어가죠. 그러면 벌써 한 500배, 1,000배의 부가가치를 갖죠. 이 종자 산업은 실제 종자 자체의 그 산업 규모는 작지만 농업에 미치는 근본적인 그런 것으로 보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IT 산업의 반도체와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 소장님, 그 용인 지역에도 이런 그 종자를 개발해서 그 출하된 그런 쌀이 있죠. 어떤 쌀이 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개발한 건 아니고요. 네. 경기도에서 개발한 참드림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존에는 이제 쌀 품종의 대다수가 이제 경기미에서 추청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았는데 이 추청이 이게 일본 도입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일본 도입 품종 외래종을 줄이고 국내 육성 품종으로 이제 대체를 하자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자체별로 이제 특색 있는 품종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에서는 이제 추청을 점점 줄이고 참드림이란 품종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이 종자에 대해서 네. 전문가신데 네. 어떻게 좀 추가적으로 그 더 말씀해 주실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예. 용인에 이제 경기 이천 쌀 이러면 이제 우리가 추청벼다, 일본어로 이제 아키바레다. 이걸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이제 품종을 농촌진흥청 또는 농업기술원에서 많이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추청벼는 실제로 1955년에 일본에서 개발이 됐죠. 개발이 되고 우리나라에는 1969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이 아키바레라는 이제 이름으로 도입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일반화됐는데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되면서 질이 좋아서 많이 심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좋은 품종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국산 품종이 나오기 시작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올해부터 이 추청벼의 경우는 이제 장려 품종에서 빼고 앞으로는 다른 벼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정책을 변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종자를 개발하게 될 경우 네. 어떻게 보면 로열티를 유지하는 기간 어느 정도 네. 되고 어느 정도의 어떤 경제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 육종을 할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 WTO나 이런 데서 이 외국에서 육종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그 로얄티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가 로얄티라는 건 특허권을 의미하고 그런 것들 20년 정도 이제 보장을 해주게 되죠. 그런데 식물의 경우 우리가 이제 이런 종자의 경우는 그 로얄티가 두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영양 번식을 하는 작물의 경우는 그 로얄티를 우리가 직접 우리가 재배하는 만큼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만 갚아야 되지만 일반 종자의 경우는 종자 회사에서 팔게 되죠. 그래서 종자 회사에서 팔 때 그 종자 가격에 로얄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청벼의 경우는 이미 1960년대에 도입된 거기 때문에 그 로얄티를 내야 되는 기간이 넘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기는 한 그런 품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교수님, 지금 앞서 두 분도 이 종자의 중요성 강조를 해주셨는데 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뭐 이미 로얄티를 지급해야 될 기간이 지난 것도 있고 국내적으로 독자 생산하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좀 그 걱정을 좀 덜어 나가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보리라든가 기타 그 작물들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종자가 좀 많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황 어떻게 보십니까? 되게 이제 뭐 쌀보리 같은 주요 곡물들은 되게 이제 우리가 작업을 100% 작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로 이제 과일류가 이제 좀 작업률이 낮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채소류 같은 경우는 작업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래서 채소류의 평균은 90.1% 작업률이 그래 돼 있고 그래서 품목별로 고추, 배추, 수박, 호박, 또 참외, 상추, 오이 같은 경우는 100% 작업을 하고 있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무나 또 이제 딸기 같은 경우는 96% 7%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과일류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7.9% 자급률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즐겨 먹는 포도 같은 경우는 4.6%, 감귤은 3.2% 자급하고 있다. 그래서 주로 과일류에 우리가 자급률이 낮고 외국의 품종을 이제 도입하는, 수입하는 그런 게 현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이렇게 뭐 과일도 사실상 상당히 그 외래 품종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뭐 예. 사과 하면 뭐 부사, 예, 홍로, 뭐 예, 아오리 예, 뭐 이런 예, 여러 가지 예. 그런 그 것들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그러면 여기서 국내 품종은 뭔가 또 이렇게 좀 그렇죠. 예, 좀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우선은 이제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육종이라는 거를 우선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육종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좋은 어떤 그런 유전 자원이 있으면 그걸 고정을 해서 그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좋은 계통을 선발한 다음에 그걸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국민에게 가는 이런 큰 흐름을 갑니다. 우리가 교과서상에서 보면은 그런 정도를 하려면 적어도 2, 3년 이상을 가야 된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2세대 정도를 진전하려면 과학적으로 1년에 2번씩 해도 6년 이상 걸리는 긴 세월이 걸리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우장춘 박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우장춘 박사님이 1950년대 들어오셔서 그 당시에 이제 제일 먼저 하신 게 채소 종자의 작업하였어요. 그래서 원예 1호, 2호 같은 배추, 우리가 말하는 결구 배추를 최초로 만드셔서 그 육종 시스템을 만드셨죠. 그러는 바람에 이 김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채소 소재들, 그러니까 배추, 무, 고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육종 기술을 갖고 있고 흐름을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채소 종자들 경우에는 아직도 수입하는 게 많죠. 양파라든지 이런 게 이제 최근 들어서 하지만 그 양파는 일본 같으면 100년 이상의 육종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파프리카도 그렇고요. 나중에. 그리고 예를 들어 과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얘기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과일은 종자를 심어서 꽃이 피려면 적어도 3, 4년이 걸리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3년이 걸리니 10세대를 간다 그러면은 30년이 걸립니다. 그게 실제로 이러한 그 예를 들어서 후지 사과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일본서 이제 육종이 됐는데 국광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드 델리셔스죠. 예, 이 두 개를 교배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물론 여러 가지 역사적인 부분도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한 2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육종 역사가 짧은데 과일을 육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야 과일들이 우리나라 품종이 이제야 육종이 되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의 이제 원예특작과학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기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채소 종자는 1년에 한 번씩 하면 되니까 뭐 농우바이오, 뭐 아시아종묘 이런 큰 회사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후지 사과 같은 경우는 그래 23년 걸렸고요. 아오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오리라는 건데 아오모리 시험장에서 일본서 만든 거예요. 홍로가 재밌습니다. 이 홍로는 198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교배를 시작해갖고 88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육종에서 이제 일반에게 보급한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은 품종들이 나왔죠. 사과의 경우에도 보면 가몽, 아리수, 루비에스, 뭐 썸머킹 뭐 등등 다양한 황옥, 홍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일반화되어 가게 됐어요. 그래서 과일의 경우는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이거는 국가에서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육종에 나가는 것이다.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이 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김 교수님, 예. 그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농업을 육성하고 활로를 열기 위해서라도 이 종자 산업에 그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해외 사례들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농업을 전체적으로 그 농업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 종자 산업에 쏟는 어떤 비중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 좀 관심도 어느 정도
정도라고 보고 또 앞서가는 나라가 좀 있다면 어떤 나라가 있는지 소개해 주로 주시죠. 이제 그 종자 하면은 이제 미국이랄지 뭐 이제 중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선진국에서 이제 많이 이제 그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또 종자는 이제 또 다국적 기업, 세미니스랄지 몬산토랄지 뭐 신젠타라고 하는 그런 다국적 오래된 어떤 그 다국적 기업들이 주로 이제 종자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또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이제 또 새로운 종자들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그 12년부터 골든 시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한 10년 지금 됐습니다만은 이 골든 시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지금 많이 어떤 그 종자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개발하고 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황으로 이제 보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면 뭐 농업의 미래, 종자 산업하고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종자가 또 잘 살아남아서 그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 그 유전자 조작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을 그런 종자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그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보기에 좀 무리한 그 유전자 조작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 토양을 좀 약간 파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거는 이제 과학 발전의 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국 교배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유전자와 유전자를 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GMO는 그 중에 특정한 유전자를 타겟해서 그걸로 집어넣어서 저 식물을 바꿔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GMO 기술은 환경적으로나 인체적으로는 유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단체가 지금 뭔가 잘못 그런 부분을 과대 해석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이해는 뭐냐면 특정 유전자가 예를 들어 알러지를 유발한다든지 어떤 환경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논의를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학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 위해성 검정과 인체 위해성 검정을 충분히 검토한 그리고 확인한 것의 경우는 일반 우리가 육종한 품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 육종을 하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 생명공학이 발달하면서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GMO는 특정 유전자를 외부의 도움으로 넣는 것이지만 유전자 편집의 기술은 DNA를 넣는 것이 아니고 DNA를 자체에서 바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은 또 GMO의 영역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일반 육종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육종과 같이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부분이 그 일반 육종과는 다른 GMO 범주에 들어가서 지금 법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좀 해결하고자 하는 법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제는 좀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식량과 관련된 구조적인 좀 문제점 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종자 문제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고민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그 식량 위기에 좀 직면할 수 있다 이런 경고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곡물 수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많은 그 곡물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 연간 우리가 소비하는 양이 한 2,200만 톤, 수입하는 양이 한 1,700에서 1,700만 톤이다. 이렇게 본다면 세계적인 식량 위기 왔을 때 우리나라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좀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지금 식량 위기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 기온, 기후, 또 기후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 세계적으로 지금 보호무역주의로 신보호무역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호무역주의 추세로 가고 있고 또 이제 세계적인 감염병 우리도 경험했습니다만은 제대로 우리가 곡물 수입이 안 되는 그런 사례 또 2007년, 8년 또 2010년, 11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상기후 때문에 그 곡물이 제대로 수입 안 돼가지고 수입 곡물들이 밀, 콩, 옥수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식량 자급률 이제 사료용을 제외한 걸 식량 자급률이라고 하고 사료용을 포함한 걸 곡물 자급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곡물 작업률이 무려 20.9%까지 떨어졌다. 약 10년 전 2010년도는 27.6%였는데 21년도에는 20.9%까지 떨어지고요.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 작업률도 지금 44.4%, 2010년에는 54.1%였거든요. 계속 이 작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떤 우리 국내 어떤 국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식량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좀 쌀이 자꾸 남아돈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쌀이 남아돈 해, 최근 10년간 보니까 쌀을 100% 작업한 해는 3개년밖에 없습니다. 2015년, 16년, 17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21년도에는 쌀 작업률이 또 84.6%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쌀이 자꾸 남아돈다라고 하는 걸 소비자에게 인식을 주는 그런 어떤 물론 쌀이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도, 또 이제 우리 농민들이 50% 이상의 쌀 농사 짓기 때문에 쌀에 관심이 높아서 이제 쌀이 남아돈다는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쌀도 지금 우리가 100% 이상으로 계속 과잉은 아니다. 주기적으로 과잉이 100% 넘었다가 100% 이하로 떨어졌다가 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곡물 총 수입액이라고 하는 게 이제 1,700에서 1,800만 톤, 뭐 우리 돈으로 이제 뭐 7조 원이 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곡물을 수입해 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계적인 어떤 이제 생산 여건이랄지 또 무역 여건,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이런 부분이 오면은 우리는 큰 어떤 식량 위기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WTO 가입국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또 40만 톤 정도는 쌀을 또 수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이런 것 외부적인 요인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렇죠. 이제 TRQ 저율 관세 할당이라고 하는 그 부분 이제 40만 8천 톤이 이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원래는 MMA 물량이라고 시장 접근 물량이라고 사실은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완전 관세하면서 이제 저율 관세 할당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소비량이 약 360만 톤이라고 하면은 40만 톤에서 35만 톤, 6만 톤으로 줄일 수 있는 제협상에 들어가야 된다. 쌀 수입량을 갖다가 계속 우리가 관세화했던 그 시절에 맞춰서 지금까지 계속 40만 8천 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그 부분도 그 제협상을 통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차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최 소장님, 우리나라의 어떤 농업의 어떤 위기,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좀 외생 변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되고 있는 식량 수급의 문제도 있고, 기후 변화 같은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어떻습니까? 용인이라는 어떤 특정 지역을 봤을 때 기후 변화의 영향에 따른 뭐 과일이라든가 채소 같은 그 재배 작물들의 어떤 그 변화 같은 것들 좀 눈에 띄는 게 좀 있습니까? 용인 같은 경우는 아주 직접적으로는 이제 피부로 못 느끼지만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제 그 작물의 북방 한계선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70년이 되면 이제 강원도 산간 일부에서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반대로 이제 사과나 포도는 줄어들지만 이제 감귤이나 단감 같은 경우는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 변화에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 용인에서도 이제 새로운 소득 작목, 아열대 작목을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열대 온실을 새로 지어서 시험 재배를 하거나 이렇게 소득 작목을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다른 기술센터도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제가 이제 극동 러시아 지역을 몇 번 취재를 갔다 보면서 그 놀란 점이 있었는데, 물론 시차를 두고 그 지역을 방문하다 보니까 거기서 원래 쌀을 재배하는 지역이 이게 있었나라는 생각이 그런 의문을 갖고 처음에 갔었는데, 계속 그 쌀 재배 지역이 뭐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북쪽으로 계속
그 확대되는 그런 현상들을 목격을 했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뭐 기후 변화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재배 농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과정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땐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기후 온난화 문제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 기후 온난화 문제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가 되니까 자꾸 북상하고 있거든, 농가가. 근데 이게 이 지구의 그러니까 기후가 온난화하는 것만이 아니고 저는 양극화하는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추워지고 너무 더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게 농산물에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거는 농가에서 좀 상당히 유의하면서 재배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정부도 그런 부분에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극동 지역은 좀 추운 지역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저기 만주나 이쪽으로 가면 주로 콩이나 옥수수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 품종이 워낙 다양하고 이제 벼의 경우에 있어서도 물만 있다면 물만 어느 정도 충분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재배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벼를 보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품종이 워낙 또 다양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 지금 이 쌀밥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뭐라 그러죠? 가공용도 있는데 그 합해가지고 한 230종 정도가 지금 품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품종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다양성이 있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우리 그 어떤 이 곡물의 어떤 수입 의존도를 좀 어떻게 보면 좀 줄여보고 우리 농가의 좀 활력을 좀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뭔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우리 밀 수입량은 절대적으로 많죠. 아마 국내에서 생산되는 밀은 한 1.5만 톤? 수입하는 밀은 한 300만 톤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너무 큰 불균형이 아닌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곡물 자급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로 이제 수입하는 곡물 하면은 밀, 옥수수, 콩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밀은 자급률이 0.7%, 그다음에 옥수수는 0.8%, 콩은 5.9%. 물론 이제 사료용 다 포함한 어떤 이제 자급률입니다만은 그런 나머지는 다 수입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밀 같은 경우는 뭐 99.3%를 수입한다. 뭐 옥수수는 99.2% 수입한다. 이렇게. 콩은 뭐 94.1% 수입한다. 그러니까 거의 아무튼 뭐 100% 가까운 이렇게 주요 곡물인데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많다는 거죠. 네. 실제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 250만 톤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을 보면 밀은 이제 우리가 월동 작물이에요. 가을에 심어서 봄에 수확을 합니다. 수확한 후에 거기서 벼를 심어가지고 벼농사를 짓게 되는데 문제는 그 수확과 벼의 이양기, 그러니까 벼 모내기 하는 시기하고가 이게 겹쳐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급격하게 우리가 모내기가 빨라지면서 이 벼농사가 밀농사가 확 줄어들게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작업을 했습니다. 밀을. 그 다음에 콩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콩 재배를 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 이제 대두가 콩기름 특히 그렇죠.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들어오면서 그거에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콩 나중에 이제 김도 매야 되고 또 제초도 해야 되고 또 수확하고 나서도 그렇고 해서 이게 가격이 되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대부분 수입하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자, 최 소장님. 밀의 경우에는 뭐 수입량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 밀 재배를 독려하거나 이러긴 되게 구조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내 좀 재배를 좀 독려하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유인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쌀은 남고 이제 콩이 부족하니까 이제 콩을 많이 심어라 논에다가 대신 그래서 그런 지원 사업도 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 사업을 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이제 콩 재배 면적이 늘어났는데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이 끝나니까 콩 재배가 다시 줄었거든요. 근데 이제 논에다가 콩을 심어야 되는데 논에 콩을 심으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배수 작업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콩은 밭작물이기 때문에 놓는 기계화가 100%가 돼 있는데 밭작물은 기계화가 100%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노동력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제 쌀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이제 수매를 하기 때문에 팔로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콩은 저희 용인도 그렇고 이제 수매를 하지 않아서 생산량을 많이 하면 이제 팔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생산하라고 이제 저희가 독려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뭐 그 답답한 농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뭔가 활로를 열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뭐 국가적인 지원, 뭐 사회적인 지원 필요하겠습니다만 사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농업 정책을 운영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지속 가능성, 그건 그 명제만큼 포기할 수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농가의 위기, 농업인들은 떠나고 또 농지 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좀 구조적인 그런 방안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일단은 뭐 농업 자체가 이제 소득이 좀 돼야 되겠죠. 농사를 짓고 해서 먹고 살만하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농촌의 어떤 그 정주 여건 그러니까 살만한 동네 그러니까 주택이랄지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이런 부분들 이런 여건들까지 다 갖춰주는 종합적인 어떤 그 정책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특히 이제 청년 귀농한 분들 이야기 들어오면 귀농한 지 첫 해에 그 수입이 농업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다른 농업 외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이제 청년에게 이제 지원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 또 이제 농지도 이제 쉽게 이렇게 빌릴 수 있는 청년 귀농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쭉 종합적으로 좀 정책을 추진하면 뭐 빠른 시일은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귀농하는 이제 그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결국 이제 사람이 있어야 농사 짓는 거니까요. 네. 뭐 각 그 지자체마다 뭐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뭐 청년들한테 뭐 여러 가지 종자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영농 기술도 전수해주고 좀 청년들을 좀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들은 좀 그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스마트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좀 그 뭔가 새로운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계적인 그런 그 차원, 또 전자 지원의 어떤 차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이 바이오 산업 전체가 흘러가는 것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맞게끔 가야 되겠다. 농업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뭐 스마트팜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유리 온실 안에 이제 농사를 짓는 이런 그림이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전체를 큰 그림화해서 이 스마트화하자. 그래서 스마트 농업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 스마트 농업은 종자부터 시작해서 생산, 가공, 유통. 그래서 더 나가서 이 건강까지 가는 큰 그림을 물류 유통까지 가는 이 그림을 전부 이제 ICT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그리고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이런 쪽으로 가자 이런 노력이 지금 정부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경우에 요새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죠. 유니콘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니콘 기업을 만든 분들이 IT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 와서 그런 기업들을 만듭니다. 참 다양한 기업들이 만들어져서 수조 원의 가치를 갖는 그런 농업 회사들을 만드시는 경우가 지금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미래는 이러한 이 디지털 기술이 활용된 농업 쪽으로 가면서 젊은 세대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대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 세계 명망 있는 경제인들, 뭐 정치 지도자들 다 모여서 의제를 갖고 논의를 하는데요. 거기서도 식량 위기를 잘 극복한 나라들의 사례들이 소개가 많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교수님, 소장님 두 분 다 스마트팜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뭔가 이제는 우리가 1차 산업으로 봤던 농업의 그런 미래는 4차 산업 혁명과도 매우 긴밀한 그 연관성이 있지 않겠나. 뭐 짐 로저스 같은 세계적인 투자자도 농업이 비약적으로 그 기술혁명과 더불어 발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의 전망과 미래. 예, 우리 농업에도 이제 뭐 생산, 가공, 유통 이 부분에 이제 그 4차 산업 기술 이제 그러니까 스마트 농업 기술이 이제 많이 도입돼 있고요. 특히 이제 빅데이터랄지 인공지능 또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농업을 1차 산업 농산물 생산하는 것만 보면 안 되고요. 이제 가공, 유통하는 그 부분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예를 들어 가공식품이랄지 약용식품 또 이제 건강 기능성 식품이랄지 또 이제 농산물을 소재로 해갖고 만든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양한 어떤 그 부가가치 높은 그 식품들 비식품이 이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효과가 무궁무진하게 많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농업의 미래 여전히 불투명하고 또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어 보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 그 근간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점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서 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인사이드 경인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